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을 위해 공시 송달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공시 송달 기간이 끝나는 8월 4일 이후 바로 현금화 작업에 착수할진 불투명한데요. 당장 일본 언론은 관세 등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와 또 우리 기업에 필요한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또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한일 양국이 으르렁거려야 이렇게 출연하시게 되네요. 네, 네. 제가 뭐 전공이 그런 거라서. 네. 자, 한국 법원이 이제 일본의 공시 송달을 하게 되면서 예.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 매각이 뭔가 이제 급진전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그 2018년 10월에 판결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 2019년 1월에 일본 쪽에 먼저 전식으로 손달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나 2월에 일본의 외무성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7월에 다시 이쪽으로 반송해 왔습니다. 이게 지난해 일입니다. 근데 다시 한국은 8월에 지난해 8월에요. 다시 그쪽으로 손달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일본은 이쪽으로 반송하지도 않고 그냥 일본 외무성이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사실 그 일본 외무성이 그 다음에 일본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그 법원이 그 다음에 당사자 기업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외무성 차원에서 그냥 갖고 있는 거죠. 혹은 첫 번째는 반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 그 일본 기업 쪽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서 이제 그 6월 초에 그 공시 손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인터넷상에 그 공시하였어요. 예. 2달 정도 지나면 충분히 전달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국제적인 손달 제도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입각하여서 이제 2달 후 8월 4일이 되면 손달되었다라고 간주하였어요. 예. 다음 그 절차로 들어가겠다. 그게 그 한국 쪽에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송달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판결 내용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8월 그렇습니다. 4일부터요. 예, 네. 그게 그 헤이그 손달 조약이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일본도 한국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헤이그 손달 조약에 그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그 일본 한국이 이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네. 근데 말씀하신 그 조약에 따르면 일본이 물론 우리의 내용을 거부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왜 거부를 하는지 예.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조약상으로는 뭐 14조의 그런 내용, 13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일본의 안보라든가 기타 상당히 뭐 일본 국익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든가 그러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유를 말하면서 거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유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예. 그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8월 4일이 다가오면 그러면 바로 자산 매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절차가 남아있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때는 손달되었다. 그 일본 기업도 인식했다라는 시점이 8월 4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각하겠다라는 절차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네, 그 절차에 들어가겠다라는 거 다시 손달을 해야 합니다. 이게 복잡한 것입니다. 매각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손달해야 돼요. 송달해야 된다. 예.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매각 결정이 내려져 법원의 결정 결정을 내려줬다라는 것만 네. 일단 손달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제로 이쪽에서 하겠다라는 또 그것을 손달해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전식으로 손달을 하면 일본에서 다시 그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또 1년 정도 지난 후에 권시 손달을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근데 지금 네. 피해자들, 그러니까 뭐 이춘식 할아버지 같은 경우 지금 연세가 90이 넘은 예, 그렇습니다. 분들이기 때문에 마냥 또 기다릴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 8월 4일에 그 시점에서 금방 권시 손달을 하여서 예. 또 그 2달 후에 또 실제로 매각해버리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전식 손달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 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일본도 예. 만만치 않게 보복을 하기 시작하겠죠. 현재 일본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보도의 어떤 수위라든지 내용은 어떻습니까? 일본 신문들은. 일본 신문들은 네. 일단 그 한국의 결정을 계속 그 사실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스가 관반 장관의 발언 어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있는 상태다. 그 일본의 입장으로 계속 그 말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 모태기 외상이 현금화가 되면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것이다. 예, 예. 심각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그 경고성 메시지를 강경화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쉽게 그 한국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 막 이러한 보도들이 조금 나와 있고 또 아소타로 부총리가 지난 1월쯤에 더 그 보복 조치를 말했습니다. 두 자릿수 옵션에 보복을 생각하고 있다. 예. 그래 여러 개 이상의 보복을 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예,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 언론들이 그 정도 아직은 너무 상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인수 교수님, 이 일본 정부의 입장도 이렇게 이제 아주 민감한데 결국 기업의 피해가 워낙 일본 기업의 피해가 올 것이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일본 기업들의 입장이 왜 그렇게 이제 될 건지. 그런데 전범 기업으로 뭐 네. 분류가 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지금 요번에 이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뭐 P&R이라고 네. 예. 포스코하고 일본 제철이 이제 합작해서 세운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의 그 P&R의 그 일본 제철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 중에 네. 일부 네. 그러니까 한 8만 주 조금 넘는데 8만 1,075주인데 네. 금액으로 하면은 뭐 액면가 5,000원으로 하면 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4억 500만 원 남짓한데 예. 요 정도 금액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제철이 뭐 전체 매출액이 매출액 한 6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뭐 아주 미미한 금액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뭐 재산이 뭐 뺏겨서 타격을 입고 이런 거보다는 상당히 어떤 기업 활동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재산권이 좀 침해받고 또 이 과거사 문제가 일본 쪽에서는 뭐 나름대로 65년도에 청구권 협상 통해서 해결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이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 말고도 사실 네. 뭐 그 자산 압류 대상 기업이 되는 것들이 몇 개 더 있죠. 뭐 후지코시라는 데도 있고 미쓰비시 중공업 상표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소송 자체는 뭐 한 20건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건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법원에서 이미 판결 한번 냈기 때문에. 예. 지금 일본 제철에 이어서 두 번째 타깃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떤 사례입니까? 상표권을 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표권하고 상표권이 한 2건 있고 특허권이 한 6건 정도 있다고 그래요. 국내에 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상표권과 특허권도
이런 주식처럼 압류를 했다면 이 상표 이런 로고를 못 쓰게 되니까 실제 한국에서 영업하는데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주 큰 타격이 아.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그 금액이 한 4억 남짓하게 예. 되는 거가 뭐 매출이 60조 기업에서 뭐 4억 없다고 그래서 뭐 회사가 문 닫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게 상당히 상징적으로 뭔가 이제 재산권 침해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또 이런 거로 엮어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와서 투자 활동 이런 것들 하는 데 대한 제재 조치를 받는 거에 대한 불만이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자산 매각 절차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결국 뭐 일본 기업이나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말은 뭐 10가지 아까 10가지 넘는 아니라고 그랬죠? 두 자릿수라고 그랬는데 어떤 대응 조치를 실제 취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수출 규제를 작년에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배제가 됐고 또 비전략 품목에 대해서도 뭐 캐추얼 이런 형태로 해서 맘만 먹으면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이고요. 예. 다른 조치들 예를 들면 이제 상응하는 식으로 뭐 우리나라의 뭐 공공 기업이나 정부 자산을 압류한다든가 아니면 비자 발급을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든가 뭐 등등의 조치를 얘기하고 금융 제재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조치들은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실행하기가 좀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좀 많고 아무래도 이제 1년 정도 끌었고 이번에 우리가 또 WTO에다가 제소했던 거 다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한 맞대응 형식으로 예. 뭔가 이제 무역 관련된 부분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한다면은. 일본의 보복 조치 가운데 우리 기업들, 또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작년 뭐 7월 이후에 우리가 상당히 급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이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 소재 네. 세 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한 거 때문에 예. 우리 정부에서도 뭐 소부장이라고 해서 그 그쪽 산업을 이제 자급도를 높이고 네. 뭔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이런 노력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이제 연구개발 투자 같은 것도 2022년까지 한 3년 정도 기간에 한 5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뭔가 이제 자급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걸 했고 아시다시피 이제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일본과의 교역에 상당히 좀 타격이 있었고 일본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이제 관광 같은 거 거의 전면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예. 사실상 뭐 거의 중지되다시피 한 이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한테 이제 제재 조치를 취했을 때 역시 이제 뭐가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냐. 일본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기네들이 정말 이거는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한 규제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우리가 좀 방어를 잘 한 걸로 오히려 지금 국산화에 평가를 받고 많은 있습니다. 좀 성과를 거둔 그런 부수적인 그렇죠. 효과가 좀 네. 있었죠 오히려. 예. 네.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교역액만으로만 따지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거가 많이 줄었죠. 줄 수밖에 없는 게 수출 규제를 하니까. 예, 예. 반면에 이제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론 일본과의 교역량 자체가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었지만은 우리가 일본에다 수출하던 것들 보면은 지금 금년도 5월까지의 통계인데 예. 5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수출이 한 8.2% 정도 줄었다고 그래요. 이 대일 수출이. 우리나라 근데, 일본 수출이 네, 8.2%.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11% 정도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평균보다도 적게 준 거죠. 일본 수출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을 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고 예. 반면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줄긴 줄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적게 줄었고 예. 또 우리가 이제 고질적으로 무역 수지가 일본에 대해서 항상 적자거든요. 만성적인 적자였는데 이번에 그 적자 폭이 예.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어서 뭐 한 1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줄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뭐 바람직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교역 이 무역 수지만 놓고 보면은 일본 입장에서도 손해를 많이 본 걸로 지금 나타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 피해가 없었냐?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급하게 이제 위협을 받아가지고서는 자급도 높이고 이런 수입선 다변화도 좀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일본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있죠. 그러니까 품목으로 따지면은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뭐 정밀화학 원료, 뭐 탄소 섬유 그리고 이제 공작기계가 일본이 상당히 강한데 CNC 공작기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이제 삼성이 이제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반도체이긴 하지만은 지금 자급도를 높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바뀌고 이런 영향도 있지만은 우리가 100% 다 국내에서 이거를 자급을 하겠다라는 거는 우리 같은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익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공급망의 재편은 이루어질 거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자급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높여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야 될 부분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요거가 수출 제한을 좀 받으면은 좀 상당히 좀 아프다고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파운더리 수 있는 막 그런 상황이군요. 그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중심이었지만은 비메모리 쪽에 파운더리 쪽으로 이제 상당히 투자해서 그쪽에 마켓시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투자 전략을 세운 상태인데 거기에도 좀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지만은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많은 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작기계나 정밀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뛰어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이제 뭔가 공급 제한이 생기면은 우리가 공급하는데도 좀 차질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수출 규제했던 거 중에서 일본의 뭐 불화수소 같은 거가 대표적인데 그 생산 업체의 주 고객이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 이런 데인데 매출이 83% 정도 줄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수입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의 망한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불만이 일본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본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요. 그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요새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반도체 3소재 그것은 한국에서 국산화에 성공했고 또 수입의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과장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일본 내에서 나와 우리 얘기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조금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불화수소의 고순도화 그것은 한국이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원래 불화수소라는 원료 그것은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화수소 자체를 수출 규제해 버리면 상당히 한국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약간 뭐라 할까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일본에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가장 강한 가장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일본 쪽에서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하면 이쪽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을 동결을 한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일본 자산을. 그러나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동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있는 없죠. 건 아닌데. 오히려 역사적인 문제를 갖다가 경제 문제로 또 등갑시켜 가지고 보복을 한다라는 게 또 세계적인 눈에서 봐도 확실해지기 때문에 일본에 그런 조치를 한다면
그 일본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스가 관방장관이 얘기하면서 한국과 좀 협의를 하겠다. 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는 있지만 한국과 협의를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뭔가 좀 협의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지 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하나의 이유는 지금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27% 혹은 29%, 뭐 아주 그 정권의 좋은 매체에서도 38%, 그것도 엄청나게 떨어진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25% 이하로 떨어지면 정권이 붕괴되는 것이 그 일본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 잘못한 것을 데렸다가 거기에 대한 비판 이론이 오히려 그 고조돼 가지고 그 정권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협의하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일본은 왜 유독 우리 이 한국 경제만 이렇게 때리는 겁니까? 예. 그것은 역시 그 일본 경제에 많이 아직도 뭐라 할까 영향을 굉장히 그 받는 한국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반도체만이라고 해도 지난해 우리가 이만큼 일본에 위종해 있었나 그런 식으로 좀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대리기 쉽다라는 게 좀 있는 것으로 그 해석할 수가 있죠. 네. 자, 이번에 이 강제징용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WTO에 우리가 제소하는 걸 다시 재개를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의 전망이랄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 교수님? 네. 그러니까 WTO에 이제 제소는 작년에 했고요. 네. 그 제소를 하게 되면 이제 한 60일 정도 협의를 하는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간을 충분히 줬죠. 충분히 줘서 금년 5월 말까지 예. 뭔가 이제 응답을 해라, 입장을 밝혀라라고 했는데 대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지소미아도 조건부로 유예시켜놨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꺼낼 가능성도 있고 WTO에다가 얘기한 거는 사실 뭐 일본에서는 뭐 WTO의 그 상소기구 자체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돼 있는데 1심에서 설사 1심도 논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뭐 우리 측의 주장, 일본 측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다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뭐 100대 빵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 가더라도 그러니까 논란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유리한 구석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서 설사 1심을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제 상소해서 2심까지 갈 수 있는데 2심은 이제 트럼프가 WTO를 상당히 좀 무력화시키 왔기 때문에 그 위원이 6명인데 그 지금 한 명밖에 없거든요. 임기가 다 끝났는데 임기 끝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계 여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는 뭐가 될 수가 진전이 없다. 될 일이 없군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 해봐야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한 2년 이상 걸릴 거고 예. 가봐야 뭐 최종적인 판결도 안 날 텐데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WTO에 제소해서 뭔가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상당히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문제가 일본은 아니라고 부정은 하지만은 이걸 자꾸 이제 이 전범 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는 일본은 이제 뭐 안보 전략상의 문제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위협을 당한 거는 경제적인 문제로 푼다라는 스탠스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예. WTO를 통해서 뭔가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우리한테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는 정당성을 좀 확보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그러면 저 훈지사와 교수님, 만약에 이게 이제 지소미아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본에는? 예, 사실 그 지난 11월 22일에 그 한일 간에서의 하나의 합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는 지소미아를 그 조건부 연장시키고 네. 예. 그래도 그 일본하고의 그러니까 수출 부분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또 WTO에 대한 제소는 일단
보류한다. 이런 것이 그때 합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또 그때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조례하는 데는 한 달 정도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5달, 6달 예. 지난 것입니다. 네. 네, 그때 또 지소미아 조건부위원장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권해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미국이 상당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시켰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충분히 권할 수가 있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예. 오히려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더 현금화 조치라는 것을 이번에 먼저 한국 쪽에서 권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 한일 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적인 문제라서 경제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 안보 총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이 지금 상황을 타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경제적인 문제로 표출이 돼서 그렇지 내용적인 면으로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들 때문에 일본도 이제 우익 뭐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고 뭐 아베 정권이 사실 지지율 많이 떨어졌지만은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뭔가 반등을 하기 위한 공적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한국을 대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반일 감정이라는 게 상당히 심하게 돼 있는잖아요. 네. 근데 이게 꼭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네. 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예전에 쓰지도 않던 무슨 토착 왜군이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에 쓰고 있고 예, 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실익을 따져가지고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덜 보고 이런 거를 해갖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한 발짝 나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지난 얘기지만은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괜찮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예. 그때 이제 뭐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오부치 김대중 대통령하고 오부치 이제 선언을 한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실리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이제 사과할 부분을 사과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서 이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이끌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해결책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 내지는 화해 제스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예. 지금 뭐 이 전범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게 예. 간단치가 않죠.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 쉽지 않다고는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해법을 찾아보자면 예, 지금 호다케 교수님, 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회담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 쪽의 파트너가 준도 우파였기 때문에. 지금은 준도 우파가 아니라 극우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 극우파 정권에서 자민당 정권이라고 해도 준도 우파가라는 사람이 촌리가 되어야 바뀝니다. 일본 쪽이. 그게 하나의 해법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법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네. 지금 우리가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간접적으로 많이 그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만이 사실 바뀐다라는 거 엄연한 사실로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 약하게 가면 그 사람들 더 강하게 나오는 게 지금 극우파이기 때문에 예. 타협의 요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어려운 게, 우리라는 게 대한민국이 네. 기대하는 게 어려운 게 일본의 극우파 정권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더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그 경제 보복 수출 규제를 받으면서도 너무 강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쪽의 성격을 알으면서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